새벽 4시 강원도 평창 골짜기는 아직 바람도 깨어나지 않았다. 은사암으로 불리는 작은 암자는 송진 냄새를 품은 소나무에 둘러싸여 있었고 사각한 돌기둥이 2개 서 있는 우물에 펄럭이는 3배의 밧줄이 걸려 있었다. 윤도는 매일 그러했듯 법당을 쓸고 향을 피우고 묵주를 한 번 감을 때마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불단 등잔에 기름이 천천히 타들어가며 방 안의 금빛을 흔들었다. 소리에 인색한 새벽이었다. 그날도 우물로 내려가자 버드릭 같은 안개가 물 위를 빗질하고 있었다. 윤도가 도르래를 잡아당기려던 순간 돌태 위 하얀 실금 같은 것이 시야에 걸렸다. 처음엔 부서진 석회가루인 줄 알았다. 한 발 더 다가서자 그것이 숨을 얕게 몰아쉬는 한 마리의 뱀이라는 걸 깨달았다. 노쇠빛 눈은 감긴 채였고 혀끝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윤도의 손이 본능처럼 움찔했다. 몸속에 오래 묵은 경계심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마저도 목마르다는 표정을 본 것 같았다. 그는 우물 곁에 걸어둔 질그릇 국자를 내려벤다. 바가지를 채우는 물소리가 겨울 유리처럼 맑았다. 뱀의 입가에 물을 조금씩 흘렸다. 물방울이 입술에 닿자 가느다란 몸이 정이 먹은 듯 가볍게 떨렸다. 그리고 혀가 아주 천천히 나왔다. 혀끝이 물을 핥고 다시 들어가고 또 나왔다. 윤도는 급히 붙지 않았다. 한 모금의 시간을 길게 주었다. 사금파리처럼 갈라진 비늘은 젖을수록 그 흰색이 조금 살아났다. 숨소리도 얕지만 규칙을 찾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조용한 규칙이 생겼다. 살아난다.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 2번째 국자를 따라주고는 우물 곁에 사발을 놓았다. 나뭇가지를 모아 그늘을 만들고 사발에 물을 한 번 더 보탰다. 천천히 마셔라. 속삭임이 습기에 묻혀 사라졌다. 돌아서려던 그때 아직 힘 한 줌 남지 않은 뱀이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마치 알겠다는 듯 그러나 인간의 짐작일 뿐인 그 움직임. 윤도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마음이 어쩌다 저리 쉽나 싶었다가 곧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연민이 틈을 일으키는 건 수행을 망치는 일이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습관처럼 물을 2그릇 떠놓았다. 한 그릇은 법당 앞에 조그만 도락에, 한 그릇은 우물 안쪽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울 곳에. 해가 오르면 금세 따뜻해지는 여름이었기에 낮의 물은 금방 미지근해졌다. 그런데도 오후마다 사발 가장자리에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발자취는 없었다. 습기를 먹은 지면이 흔적을 삼키곤 했지만 그는 알았다. 왔구나. 사흘째 숲길 아래서 마을 할머니가 올라왔다. 장작을 모으는 강불레였다. 스님, 우물가에 흰 구렁이가 보였어요. 어제는 돌계단 위에서, 오늘은 또.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윤도가 미소로 답을 대신하자 강불레는 불쑥 던졌다. 스님, 정부티지 마세요. 뱀이라는 건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몰라서 문제예요. 말은 다정했으나 걱정에 가시가 있었다. 산 아래로는 소문이 내려갔다. 암자 스님이 뱀에게 물을 먹인다. 사람들은 금세 이야기에 뼈를 만든다. 살은 각자 입맛대로 붙였다. 윤도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 오래 우물가에 머물렀다. 늦은 오후 바람이 바뀌는 시각, 소나무 껍질에서 송진이 조금 더 진하게 냄새를 내는 때였다. 그럴 때면 뱀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언덕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물 돌턱에 몸을 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그늘자락에서 윤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다. 이름은 관계를 만든다. 관계는 책임을 낳는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느새 별명이 자라났다. 설백. 눈처럼 흰 등, 겨울처럼 잠잠한 숨. 이튿날 해가 넘어갈 무렵 설백은 처음으로 우물턱 가까이 몸을 끌어왔다. 빈살처럼 말라있던 피부에 서서히 윤이 돌았다. 드문드문 떨어진 흰 비늘이 햇빛을 조차 반짝였다. 윤도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거리는 약속 같았다. 여기 놓아두지. 사발을 돌테 위에 눌러놓고 두어 걸음 물러났다. 설백은 몸을 구부리고 사발을 향해 고개를 낮췄다. 물이 흘러내리며 돌의 원을 만들었다. 그 원이 퍼질 때마다 윤도는 자신 안의 어떤 단단함도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살아나는 순간은 늘 조용하다. 그 생각이 좋아 오래 붙잡아 두고 싶었다. 밤의 공기는 더디게 식었다. 암자의 미다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때 그는 어둠 속에서 낯선 감시를 느꼈다. 누군가의 눈동자가 아니라 무언가의 기척. 촛불을 덮어두고 마루로 나가자 계단 아래 설백이 웅크려 있었다. 머리를 조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요란하지 않은 인사였다. 윤도는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로 마루 끝까지 가보았다. 나무결이 발바닥을 스친다. 그 짧은 거리에도 사유가 길게 늘어났다. 이 밤의 의미는 뭘까? 경계인가? 감사인가? 대답은 오지 않았다. 설백은 고개를 낮춘 뒤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그 다음 날부터 암제는 묵직한 침묵이 한 겹 더 깔렸다. 강불레가 다시 올라와 장작을 내렸다. 스님, 이런 말 미안하지만 사람들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만 돌진 않아요. 윤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특히 길고 들인 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래 들었다. 숲의 쑥덕거림, 흙의 마른 울음, 먼 산의 맥박, 그리고 자신 안의 작은 의심. 내가 이 연민을 붙들고 있는 건 수행의 길인가? 혹은 외로움의 변주인가? 물음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흩어졌다. 저녁종, 채종, 소리가 골짜기 벽을 3번 치고 돌아왔다. 나흘째 새벽, 안개가 두꺼웠다. 우물 도르래에 서리처럼 물방울이 맺혔다. 사발 2개를 놓고 돌아서는 길, 등 뒤에서 가느다란 마찰음이 났다. 몸이 스치는 소리보다 조용했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보다 분명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마음이 다 안다고 우기는 순간 알던 것들이 등을 돌린다. 그걸 그는 여러 겨울을 지나며 배웠다. 대신 법당에 돌아오자마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사발, 우물, 그늘, 오후. 비밀을 쓰듯 어제와 오늘을 나란히 적었다. 기록은 마음의 천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장마가 오기 직전에 더위가 찾아온 오후, 강불레는 장작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스님, 사람이 사람을 도우면 은혜고 짐승을 도우면 미련이라 하죠. 그래도 스님은 스님 하실 길을 하시는 거예요. 말은 거칠었으나 눈빛은 따뜻했다. 윤도는 탁자 아래 발로 작은 방석을 밀어주었다. 앉아 쉬시지요. 그녀가 앉자마자 문풍지에 붙은 모기가 느릿하게 날아올랐다. 윤도는 손끝으로 모기를 밖으로 밀어냈다. 강불레는 웃었다. 그렇게 다 풀어주다간 스님 힘이 먼저 빠지겠어요. 그 말 끝에서 둘 다 잠시 말이 멈췄다. 그 침묵은 편안했다. 해가 바뀌는 목소리를 내며 서쪽 능선 뒤로 사라질 때쯤 우물은 유난히 깊어 보였다. 돌벽에는 오래전 이름 모를 스님들이 긁어놓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물 아래 숨어있는 글자들처럼 알아보려 하면 더 멀어지는 무늬들. 윤도는 돌벽에 손바닥을 붙였다. 차갑고 그러면서도 어딘지 천이 남은 듯 했다. 그때 두 번째 마찰음. 이번엔 조금 가까웠다. 그가 그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자 솔가지 그림자 사이로 설백의 등이 어슴푸레 보였다. 여전히 소리 없이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다만 낮게 읊조렸다. 괜찮다. 그 말은 뱀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밤이 완전히 깔린 뒤 암자마당에 빗방울이 몇 점 떨어졌다. 오래 이어진 가뭄 끝의 첫 예고편 같은 소리였다. 윤도는 처마 밑에 서서 사발을 비우고 새 물을 채웠다. 방마루 위로 물이 조금 튀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낮게 깔린 천둥이 골짜기 너머에서 끓었다. 번개는 보이지 않았지만 매미들의 울음이 딱 한 번 멈췄다. 그 정적의 끝에 설백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계단 아랫목, 더 가까운 자리였다. 빗방울이 꼬리에 한두 점 매달렸다가 굴러 떨어졌다. 뱀이 빗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리듬으로 들을까? 윤도는 괜한 생각을 잠시 붙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설백이 아주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머리의 무게가 땅에 닿을 만큼 마치 문지방에 절을 올리듯 윤도의 목구멍이 잠깐 타들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입술 사이로 나온 건 숨뿐이었다. 그는 단정히 합장했다. 빗소리가 커졌다가 약해졌다. 사는 등 뒤에서 숨을 쉬었다. 그 눈앞에서 설백이 몸을 풀며 방향을 틀었다. 긴 그림자가 풀밭 위에 가늘게 늘어났다. 그리고 빗방울 사이 텅 빈 자리로 스며들듯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건 돌계단 한 칸 위에 남은 물방울이었다. 그 한 방울이 마루 끝에서 뚝 떨어졌다. 둔탁하지 않은 소리. 그러나 마음의 바닥까지 닿았다. 윤도는 이어진 빗줄기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몰랐고 왜 서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밤 어둠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오래 묶인 실의 첫 매듭이라는 것을.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날 새벽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밤새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물방울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윤도는 평소처럼 법당 바닥을 쓸고 향을 올리고 우물로 내려갔다. 발목이 한번 이유 없이 흔들렸다. 바닥에 작은 돌멩이가 미끄러웠던 것도 신발끈이 풀린 것도 아니었다. 왼쪽 무릎이 잠깐 힘을 잃었다가 돌아왔다. 그는 별일 아니라며 그대로 밧줄을 잡아당겼다. 도르래가 낮게 울었다. 그날 오후 법당 기둥에 등을 기대 앉았을 때였다. 묵주가 손에서 한 알 미끄러져 마룻바닥에서 약하게 튕겼다. 한 알, 둘, 셋. 소리가 작아 이상하게 또렷했다. 손끝 감각이 묘하게 둔해져 있었다. 오른손은 평소 같았지만 왼손이 낯설었다. 아,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혼잣말을 했지만 목소리는 방금 깨어난 사람처럼 건조하게 갈라졌다. 해가 넘어가자 어지럼이 왔다. 갑작스런 파도 같았다. 서서히 몰려와 방안을 천천히 잠그는 종류의 어둠. 강불레가 장작을 올려놓고 들어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스님, 얼굴이 왜 이리 하얘요? 윤도가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니다. 몸이 대답을 먼저 했다. 허리가 꺾이는 느낌. 강불레가 다급히 소리쳤다. 아랫마을 사람 부를게요. 저녁빛이 차에 사라지기 전에 두어 명이 올라왔다.
좁은 산길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엇비슷하게 섞였다. 윤도의 숨은 짧았다. 그들은 그를 가운데 세우고 좌우에서 부축했다. 내려갈수록 소나무 냄새보다 흙의 비린내가 강해졌다. 골짜기 바람이 바뀌는 대목에서 누군가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밤이 되기 전에 의원 집에 닿아야 해. 마을 의원 박영수의 방은 약초와 말린 귤껍질 냄새로 가득했다. 박영수는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왼손, 오른손.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혀빛을 살폈다. 침묵이 길었다. 끝내 그가 입을 떼었다. 도끼가 피를 묶어놨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어요. 강불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약이라도 뭐라도. 박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보통 약으론 버겁습니다. 몸속 어디서부터 매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이 방바닥에 가라앉는 동안 윤도는 창틀을 봤다. 얇은 틈새로 산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아무 냄새도 실어오지 않았다. 그가 낮게 말했다. 밤을 넘길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박영수는 정직했다. 있다면 그 있다라는 말이 벌써 이 방을 채웠겠죠.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강불레만 남았다. 그는 촛불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스님, 눈 좀 붙이세요. 제가 있을게요. 윤도는 소리에 응답하려 했으나 잠이 아니라 깊은 물 같은 어둠이 먼저 다가왔다. 머리맡에서 바람이 바뀌었다. 방이 조금 더 넓어지는 느낌, 그때였다. 어딘가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우물이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듯한 착각.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과 다리가 마치 축축한 모래에 박힌 듯 무거웠다. 소리는 말이 되기 전의 말로 그의 귀를 스쳤다. 북쪽, 절벽, 틈, 은맥초. 글자들이 아니라 모양이었다. 차갑지 않은 쇠냄새, 송진과 섞인 얇은 향기, 손톱만한 흰 꽃. 이어서 또렷한 낱말 하나가 등뼈를 탔다. 혼자.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정확하게는 목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내는 느낌이었다. 밖에서 작은 바람이 들어와 촛불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사라졌다. 윤도는 눈을 떴다. 현실의 방은 꿈보다 좁았다. 강불레가 몸을 숙여 그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빠졌다 올라갔다. 스님, 물 좀 드셔요. 그는 사발을 받았다가 아주 조금만 입술을 적셨다. 불레 어르신, 예, 내일 새벽에 잠깐 다녀와야겠습니다. 강불레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다. 어딜요? 아니, 스님은 지금? 그는 흔들리는 눈을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창틀로 돌렸다. 우물의 북쪽 돌벽 아래, 여기서 하루 반나절 거리.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대답 대신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대답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뜻이었다. 그 새벽 탁한 어둠이 물러나기 직전의 시간.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벽에 걸린 낡은 지팡이를 집었다. 문턱에서 한 번 숨을 길게 뱉고 마룻바닥에 짧게 글을 남겼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강불레가 깜빡 잠든 사이였다. 그는 신발을 조용히 신었다. 문이 삐걱대지 않도록 살짝 들어올려 열었다. 새벽의 냄새는 젖은 나무와 싸늘한 금속 사이에 있었다. 암자 뒤 언덕을 돌아 북쪽 자락으로 붙자 길은 곧 길이기를 포기했다. 바위가 모서리를 드러냈고 얕은 흙은 금방 발자국을 잊어버렸다. 소나무 사이사이로 바람이 새었다. 새들이 아직 말을 시작하지 않은 시각이라 그의 숨이 숲의 유일한 소리였다. 한 번은 발목 깊이 물러앉는 흙에 빠져
균형을 잃을 뻔했다. 지팡이가 그를 대신해 넘어진 모양으로 돌 사이에 박혔다. 몇 걸음 뒤 작은 송진 방울 하나가 손등에 묻었다. 냄새가 진해졌다. 북쪽으로 갈수록 공기가 얇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해가 나무 그늘 사이로 걸려 오를 때 바위 벽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먼발치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생김새. 벌집 같은 구멍이 아니라 칼로 슬쩍 긁은 듯한 길고 마른 틈. 돌에서 금속 같은 냄새가 났다. 가까이 가자 그 틈 사이로 다른 계절 같은 온기가 흘렀다. 겨울과 여름 사이에 잠깐 있는 쌀뜨물 색빛. 그는 몸을 낮춰 틈을 들여다보았다. 안쪽은 생각보다 깊었다. 시선이 닿지 않는 거리의 끝쪽에 아주 작은 반사 하나가 섬광처럼 흔들렸다. 빛이 아니라 인맥이었다. 검록색 잎 한가운데를 따라 은빛이 가는 실처럼 빼더 있었다. 은맥초, 그가 이름을 붙여본 것일 뿐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는 이름. 문제에는 손이 닿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팔을 깊게 넣으면 돌틈이 팔뚝을 물듯 조여왔다. 억지로 힘을 줬다간 뿌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끼일 수도 있었다. 그는 잠시 뒤로 물러나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봤다. 길게 뻗은 산철쭉 가지 하나를 꺾었다. 끝을 모아쥐고 돌에 비벼가며 살짝 뾰족하게 깎았다. 칼을 쓰지 않아도 나무는 칼처럼 변할 수 있었다. 그 끝을 틈 안으로 모시는 사람처럼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흙을 먼저 긁어내고 잎을 다치지 않게 뿌리 근처만 훑었다. 두어 번 실패했다. 가지가 휘어나갔다. 세 번째에는 가지를 덜 휘게 손목 각도를 바꾸었다. 이제야 흙이 얌전히 쓸렸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햇빛이 바위벽 위에서 한 번 방향을 바꾸고 다시 한 번 바뀌었다. 마침내 뿌리의 끝이 단단한 돌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 손끝으로 왔다. 그는 가지를 살짝 들어 올렸다. 잎사귀가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상하게 하지 않게 사소한 움직임에 모든 사소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은맥초가 그의 손바닥 위로 천천히 이동했다. 뿌리는 생각보다 길고 살짝 붉은 길을 띄었다. 향은 얇았다. 송진과 젖은 돌 사이 어디쯤. 코를 찌르진 않지만 잊히지 않는 냄새. 돌틈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그는 누워서 숨을 고르고 싶었다. 하지만 몸을 길게 펴는 대신 그는 고개만 약간 들어 북쪽 능선을 보았다. 바람결이 바뀌고 있었다. 비가 오기 전 바람이었다. 가기엔 멀고 돌아가기엔 아까운 거리. 그는 은맥초를 산배 천에 싸서 품에 넣었다. 지팡이를 몸 가까이 끌어당겨 일어섰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도 조심스러웠다. 내려가면 간절함보다 후회가 더 쉽게 끼어들 틈이 있기 마련이니까. 암자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한 번 더 색을 바꾸고 있었다. 강불레가 뜰 한쪽에서 장작을 쪼개다 그를 보자마자 도끼를 내려놓았다.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스님? 꾸짖음이었으나 한숨이 반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오래 쓰다든 노소의 주전자와 작은 노소의 냄비를 챙겼다. 우물물에 은맥초를 씻었다. 흙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뿌리 굵은 쪽을 가볍게 두드려 보니 단단한 속살이 있었다. 불을 올렸다. 불길이 너무 세지 않게 오래 끓일 불이었다. 물의 향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먼저 얇은 냄새가 이윽고 아주 미약한 단맛이 맡아졌다. 증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눈이 조금 시큰거렸다. 강불레가 문득 말없이 장작을 더 가져다 놓았다. 말 대신 장작이었다.
오래 끓이는 시간은 대화보다 끈기와 비슷했다. 첫 잔을 따랐다. 잔은 가볍게 떨렸다. 그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마셨다. 달지는 않지만 쓰지도 않았다. 목을 타고 내려갈 때 갑자기 눈가가 젖었다. 이유는 몰라도 몸이 먼저 알아듣는 종류의 맛이 있었다. 첫날 밤 열은 한번 크게 출렁이고 내려갔다. 한밤중에 일어나 새로 물을 올렸다. 둘째 날 새벽 송긋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묵주알이 다시 손바닥에 온전히 들어왔다. 발목의 위태로움도 조금 물러섰다. 강불레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의 걸음을 지켜봤다. 스님, 어제 그 스님 맞아요. 그는 짧게 웃었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물이 한 양 더 들어간 항아리라고 생각합시다. 셋째 날 저녁, 숨은 매끄러웠다. 오래 잊고 있던 호흡법이 몸에서 먼저 떠올랐다. 그는 법당 마루에 앉아 아주 오래 숨을 세었다. 숫자가 아니라 길이로. 고요가 길어졌다. 농담처럼 퍼졌던 소문은 다른 모양으로 돌아왔다. 암자에 신기한 약이 있다네. 산이 준 거라지. 마을 사람 둘이 법당에 들렀다가 조심스럽게 문 앞만 묻고 돌아갔다. 박영수도 한 번 올라왔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몸이 알아서 일을 했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는데 윤도는 은맥초를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준다고 해도 그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설명이 늘 사실을 납작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 밤이 오자 그는 다시 방을 어둡게 했다. 아무 향도 피우지 않았다. 앉아 눈을 감았다. 한 번, 두 번, 10번 숨을 세다가 샘을 멈췄다. 그때 갑작스레 다른 방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방문이 집 안 어딘가에서 저 혼자 조금 열리고 그 사이로 먼지와 함께 지난 계절들이 우르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음이 방을 옮겼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색이 보였다. 칠흑이 아니라 황토빛과 숯빛 사이, 손에 감촉이 있었다. 묵주가 아니라 거친 활줄, 손바닥 굳은 살에 활이 닿는 감각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는 스스로 놀랐다. 나는 활을 잡을 줄 모른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림이 멈칫했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감각이 밀려왔다. 냄새, 짐승내, 젖은 땅의 눅진한 맛. 그러고는 흰색, 숲의 어두운 격자 사이 유일하게 너무 밝아 이상할 정도로 흰 무언가. 둥글게 말린 선. 빛이 아니라 살의 흰색. 눈이 아니라 비늘. 윤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 순간 바람 같은 소리가 귀 옆을 스쳤다. 휘, 익. 소리가 아니라 지나감 자체의 소리. 활이 숨을 내쉬고 나무가 자신을 놓아버릴 때 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와도 다른 습기 어린 공기를 가르는 칼날의 소리. 그리고 짧은 거의 들리지 않는 충돌음. 뭔가가 관통될 때 나는 소리. 그는 눈을 떴다. 방은 그대로였다. 촛불은 켜지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들어오는 밤빛이 방의 모서리를 어렴풋이 잡았다. 심장이 너무 선명하게 마치 낯선 악기로 치는 박자처럼 뛰었다. 지금 들은 건 누구의 기억이지? 그는 속으로 물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인가? 혹은 나라는 게 겹으로 되어 있어 오래전의 덧장이 방금 열렸는가? 그는 다리를 꼬았다가 풀었다. 마룻바닥이 서늘했고 서늘함이 금세 익숙해졌다. 방 안이 더 커진 듯한 착각이 또 왔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 우물 쪽 창을 향했다. 바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있었다.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 우물에선 흔한 소리. 그러나 그 밤의 한 방울은
이상하게도 멀고 가까웠다. 마음의 두께 한 겹을 찢고 안으로 스며드는 소리. 그는 합장했다. 기도라기보다 자세를 정리하는 움직임. 숨을 길게 내쉬고 다시 길게 들이마셨다. 눈꺼풀이 저절로 무거워졌다. 잠이 올 듯하면서 오지 않았다. 깨어있는 잠 같은 시간. 그 시간의 끝쯤 그는 또렷하지 않은 한 문장을 떠올렸다. 이름 같은 것이었고 약속 같은 것이었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다. 누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아직 모르겠는데도 문장만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막 피어올랐다. 멀리서, 정말 멀리서 번개 없는 천둥이 한 번 낮게 구슬렸다. 산이 자신을 뒤척일 때 나는 소리. 그 소리에 이어 아주 얇은 바람이 창살을 3번 긁고 지나갔다. 그는 그 소리를 셈하지 않았다. 셈해버리면 소리는 의미를 잃을 것 같아서였다. 그저 듣고 두었다. 바람은 금세 사라졌다. 방 안엔 다시 그의 숨만 남았다. 새벽이 오기 조금 전 내내 닫혀있던 안쪽 방문이 정말로 열릴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잡이에 손이 얹히는 기척. 누가 여는지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그 문을 잡고 있다는 감각. 그 손은 미지의 빚을 가진 손이었다. 누가 누구에게 진 것인지조차 모르는 빚.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대신 손이 조금 더 단단히 쥐는 느낌만 깊어졌다. 문 안쪽의 손길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문이 열리면 무엇이 들어올까? 윤도는 숨을 고르고 마음의 바닥을 가라앉혔다. 그때 오래된 그림 하나가 물 위로 떠오르듯 또렷해졌다. 습기 찬 숲, 거친 숨, 활줄에 문질러진 소리. 바위 아래 둥근 둥지, 흰 몸을 겹겹으로 감싸고 있던 어미. 그리고 아직 세상 소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새끼들. 활이 놓이는 느낌, 손바닥에서 등까지 퍼지는 가벼운 충격. 허공이 얇게 갈라지고 사방의 소리가 한순간 사라졌다가 돌아왔다. 어미의 몸이 비스듬히 흔들렸다. 그 움직임은 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고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새끼들 사이로 어지러운 동선이 생기고 그 어지러움 속에서 한 마리가 늦게 달아났다. 눈이 아닌 감각으로 본 얼굴, 어리둥절한 채 오래 바라보던 그 작은 것. 윤도는 숨을 멈췄다가 다신 그럴 수 없다는 듯 길게 내쉬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라는 껍질이 여러 겹으로 펴졌다가 겹쳐졌다. 그때의 손과 지금의 손이 잠깐 같은 온도였다. 마음속에서 누가 낮게 말했다. 빚이 있다. 짧고 완성된 문장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법당의 향 하나 올렸다. 연기가 한 줄로 서다가 천천히 풀렸다. 연기가 무너지듯 흩어질 때 문득 깨달음이 도착했다. 설백, 그 이름을 이제 마음속에서 불러도 될 것 같았다는 도망친 그 한 마리였다. 살아남았고 자랐고 언젠가 우물과 돌턱까지 스스로 몸을 끌고 왔다. 목이 말라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물을 떠주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오래전에 신에게 빚을 진 바로 그 사람, 지금의 자신이었다. 무릎이 저절로 꿇려렸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였으나 그는 말 대신 이 말을 바닥에 댔다. 땅은 차고 차갑기에 온기가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설백, 내가 알았다. 그 말은 사과였고 약속이었다. 과거의 매듭이 홀로 풀리지는 않는다. 알아봄이 있어야 한다. 그날부터 며칠간 그는 우물가에 더 자주 갔다. 설백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우물둘레 돌에 미세한 은가루 같은 것이 한 줄 남아있곤 했다. 햇빛이 살짝 건드릴 때만 보였다가
구름이 지나가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는 그 흔적을 굳이 손끝으로 쓸지 않았다. 그런 건 만지지 않아야 오래 남는 법이었다. 회복은 빠르고도 느렸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강불레는 그의 얼굴빛을 살피고 괜히 잔소리를 늘어놓고 돌아갈 때마다 장작을 더 쌓아두었다. 스님, 산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사라지게도 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마요. 윤도는 웃었다.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깊이 갑니다. 강불레는 그 말이 영 못마땅했지만 끝내 웃었다. 깊이 가면 또 멀어지기도 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비가 한번 크게 쏟아진 다음 날, 우물의 물빛이 평소보다 맑았다. 돌벽에 긁힌 흔적들이 더 선명했다. 물속의 무늬가 마치 글자처럼 보였도가 자세히 보면 아무 의미도 아니었다. 그때 돌태 위에 작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손톱 반만 한 크기의 반짝임. 그는 허리를 굽혀 조심히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비늘이었다. 그러나 허물의 보함이 아니라 유리알같이 단단한 빛을 품은 조각. 햇빛에 돌려보면 우유빛, 그 다음엔 은빛, 마지막엔 물빛으로 바뀌었다. 설백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설명 없이 확실했다. 그가 그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바람이 아주 낮게 불었다. 소리가 아니라 귓불을 스치는 온도. 바람에는 비 냄새가 없었고 송진이 거의 사라진 채 깔끔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가 말했다고 그는 믿었다. 여기까지예요. 소리가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이상하리만치 분명했다. 당신은 살았고 나는 갔다. 우리가 묶은 실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빛으로 남을 거예요. 윤도는 우물 앞에 앉았다. 위솥을 고쳐 입고 두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렸다. 그래? 고맙다. 말이 길지 않았다. 길면 마음이 빠져나가게 된다. 짧아야 남는다. 그는 조각을 작은 삼배 주머니에 넣어 법당 불단 옆에 올렸다.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름을 오래 불렀다. 저녁이 되자 그는 제일 오래된 끌과 망치를 꺼냈다. 암자 입구 우물이 보이는 자리에 낮은 돌을 다듬기 시작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표면을 고르게 간 뒤 세 글자를 새겼다. 은덕회향. 받은 것을 돌려 다시 길로 보낸다는 뜻. 기념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끌끝이 돌을 긁을 때 작은 불꽃 같은 가루가 바람에 날렸다. 그는 그 가루가 먼 어디로 가서 눈치 못 채게 누군가의 어깨에 앉는 상상을 했다. 상상은 가볍고 그래서 멀리 갔다. 이튿날 아침 젊은 스님 둘이 올라왔다. 연호와 무진. 큰 절에서 수소문을 듣고 산을 하루 반나절 올라왔다고 했다. 스님, 병이 나으셨다지요? 연호가 묻고 무진이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우물, 돌비, 그리고 법당 문턱의 다른 자국. 윤도는 그들을 마루로 앉히고 10개 끓인 보리차를 내왔다. 오르느라 목이 많이 마를 거다. 그들은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로? 뱀이 스님을 윤도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너무 많은 걸 지워버리기도 한다. 대신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우물가의 여름, 허기보다 깊은 목마름, 질그릇의 물, 그리고 밤마다 작은 머리의 낮은 인사. 병이 오던 날과 꿈의 냄새와 은맥초의 인맥. 끓는 물 위로 올라오던 얇은 향. 셋째 날 저녁의 숨, 그리고 멀리서 오던 기억 한 장. 스님은 그때 사냥꾼이었던 겁니까? 무진이 낮게 물었다. 부드럽지만 비켜가지 않는 질문. 윤도는 피하지 않았다. 응,
그런 듯하다. 손이 기억하는 감각이 있었다. 활과 손바닥 사이의 거친 감촉. 그건 꾸며낼 수가 없다. 연호가 의자 끝으로 몸을 모았다. 그럼 설백은 원수를 갚으러 온 게 아니라 원수라는 말도 은혜라는 말도 내겐 다 과하다. 윤도는 미소를 지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깊은 계산이 있다. 산의 계산법, 물의 계산법. 우리는 그 장부를 보지 못한다. 어떤 날에는 그냥 따뜻한 물 한 그릇이 한 페이지를 덮는다. 연호는 오래 침묵하다가 돌비의 글자를 읽었다. 은덕회 향. 그는 그 말의 뜻을 한번 되뇌고 다시 조용해졌다. 무진이 손가락으로 우물의 동심원을 가리켰다.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나네요. 정말 그랬다. 우물물 위에 작은 원이 하나 생겼다가 둘, 셋. 돌멩이를 던진 이는 없었다. 우물은 자기 스스로 파문을 만들기도 했다. 오래 잠잠한 물은 가끔 스스로 자신을 깨운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더 올라왔다. 강불레는 맨 앞, 박영수는 뒤에서 책략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돌비를 보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자잘한 말 대신 한 사람씩 우물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각기 다른 기억을 내려놓듯 떠들썩하지 않은 모임이었다. 저녁 무렵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산을 내려갔다. 마지막에 강불레만 남았다. 스님, 그 조각. 그녀가 눈짓으로 불단 옆 삼배의 주머니를 가리켰다. 그건 어디 둘 겁니까? 윤도는 짧게 대답했다. 여기요. 길을 묻는 이가 있으면 손바닥만큼만 보여주고 다시 덮겠습니다. 강불레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중얼거렸다. 스님, 사람이 사람을 살릴 때도 말없이 지나가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는 웃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 적었습니다. 밤은 서둘러 오지 않았다. 구름과 달이 서로 속도를 맞추느라 몇 번 서성이더니 마침내 자리에 들었다. 윤도는 마루 끝에 앉아 우물가를 보았다. 설백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마음이 덜 흔들렸다. 무엇이 끝났는지, 무엇이 계속되는지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 이미 다음의 문턱이 숨어 있었다. 며칠 뒤 큰절에서 연호와 무진이 다시 올라왔다. 이번엔 두어 명의 신도도 함께였다. 그들은 돌비 앞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 비늘 조각이 잠깐 은빛으로 반짝였다가 이내 물빛으로 돌아왔다. 무진이 속삭였다. 스님, 이야기를 남기셔야 합니다. 윤도가 고개를 저었다. 남겨진 이야기는 그 자체로 조금씩 변한다. 우물물처럼 햇빛의 각도에 따라 다른 색을 띈다. 그 변화를 허용하는 게 더 낫다. 연호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래도 길잡이는 있어야 하니까요. 윤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만. 작은 것부터 살리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받은 건 돌려주자. 그날 저녁 그들은 법당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말 없는 시간이 길었다. 말이 적다고 해서 비어있는 건 아니었다. 가만히 비어있는 자리에 각자의 숨이 쌓였다. 촛불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창밖에서는 나무잎이 한번 크게 몸을 비틀었다. 나무잎의 움직임은 누가 보든 말든 거의 항상 같았다. 그러나 그 거의와 항상 사이의 틈, 그 틈 안에서 사람은 배운다. 밤을 마감하기 전에 윤도는 우물가로 갔다. 돌태에 손을 올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설백.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물결 하나가 생겼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가 바라보는 동안 또 하나가 생겼다. 그 두 번째 원은 처음 것보다 조금 더 길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주 작은 절을 올렸다. 누가 봤는지 모르는 절. 그래서 더 틀림없이 닿는 절. 그날 이후 은사함의 아침은 전과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법당의 먼지는 여전히 빛을 먹고 묵주는 여전히 손에서 돌아갔다. 달라진 게 있다면 우물 곁에 낮은 돌비 하나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돌비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때때로 아주 얇은 은빛을 품는다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 했고 누군가는 눈의 장난이라 했다. 윤도는 그 말들 사이에 서서 웃었다. 맞다. 우연과 장난은 때로는 가장 온전한 가르침을 전한다. 연호와 무지는 가끔 올라와 우물가를 닦고 돌비 주변에 있기를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겨울이 오면 눈을 치우고 봄이 오면 새싹을 살렸다. 강불레는 여전히 장작을 올렸고 박영수는 가끔 산길을 걸어와 창틀을 고쳐주었다. 큰일은 없었다. 큰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두는 천천히 배워갔다. 가끔 아주 밝은 날 우물의 물빛은 이상하게 깊었다. 햇빛이 전고의 꼭대기를 지나 팔꿈치만큼 내려올 때 물속에서 은색 선 하나가 길게 이어졌다. 설백의 인맥과 닮은 선. 세상은 닮아서 이어지고 달라서 멀어진다. 그 사이를 걷는 것이 어쩌면 수행의 다른 이름일지도. 어느 늦어름 저녁 바람이 눅진해질 무렵 윤도는 마루 끝에 오래 앉아 있었다. 허공에 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귀는 벌써 별을 알았다. 귓불에 닿는 바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아주 오래된 말 하나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고맙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향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우물, 돌, 바람, 사발, 나무십, 비늘 조각, 은맥초, 장작,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생명들. 모두 한 번의 인사로 묶였다가 곧 풀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을 때 우물 위의 물결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 대신 우물 둘레의 공기가 아주 얇게 떨렸다. 누군가가 지나간 자리였다. 시간이 흘러도 그런 자리는 한동안 남는다. 남아있으라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직 떠나지 못해 남아있는 자리. 윤도는 그 자리에 절을 올렸다. 절은 길지 않았고 짧아야 멀리 갔다. 그리고 돌비의 글자 위로 햇빛이 한 번 더 걸렸다. 은덕회향. 받은 것을 돌려 다시 누군가의 길이 되게 하다. 우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맑았다. 그 맑음이 오래도록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사실이면 충분했다.